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왕이 되려는 자 이것을 꼭 배워야 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역사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루이 14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은 누구나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교육을 받죠. 그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딱 한 가지 과정이 국가통치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오늘날 정치학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통계학입니다. 이 통계학을 영어로 statistics라고 부르는데, 이 statistic의 앞부분을 보면은 영어로 국가를 뜻하는 state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어원은 이탈리아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탈리아의 중세기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 도시국가들에서 새로운 통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군주를 찾아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의 역사에도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같은 사람들이 여러 군주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을 갖다가 실천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니콜로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을 잘 다루는 사람을 이탈리아어로 비올리니스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국가를 잘 다루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잘 다룬다 그래서 스타티스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스타티스타들이 기초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라는 뜻에서 통계학을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왜 통계학만 여러 통치 기술 중에서 국가운영법이라는 명사가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 한국이 어떤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한국은 얼마나 큰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국가 면적이 99,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아이슬란드나 헝가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떤 친구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아 라고 하면은 개인 GDP가 3만 불대인 나라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도 통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없이는 나라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통계학을 스태티스틱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고대 중국의 역사책을 읽으면 다른 왕조나 다른 나라에서 한 중국 왕조의 수도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왕이 우리가 호적할 때 쓰는 그 한문 있잖아요. 적을 가지고 달아났다라는 얘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이 뭐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면적, 생산량, 인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적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왕궁을 뺏긴다고 해도 그 새로 왕궁을 차지한 사람이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빈 집 하나를 차지한 거지 실제로 나라를 차지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나라는 실제로 누구의 것이냐? 그 적, 즉 통계학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이제 초기 정치 형태를 보면은 다른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페도라티라고 그래가지고 페데스가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의 연맹이라 그래서 어떤 도시국가가 자기 스스로 외적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으면 로마 군대가 가서 주둔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로 세력을 넓혀 나갔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모든 지역에 인구 통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신약 성서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의 첫 번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딘가 여행을 가고 있다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이야기가 줄거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왜 여행을 하고 있었냐? 그 여행을 간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아 사람들한테 인구 총조사를 위해서 모두 다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이 인구 총조사 이후에 로마가 유대아에서 병사와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어떤 기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이제 영미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돔스데이 북이라는 건데요. 돔스데이 북은 영국이 왕조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한 어떤 기점으로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각 마을의 영주가 이합집산을 하는 형태로 이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1066년에 프랑스의 영주 중에 한 명인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에서 배운 새로운 통치 기술이죠. 이제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구 총조사를 처음으로 영국에서 실시하면서 이걸 갖다가 둠스데이 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목이 좀 재밌죠. 이제 둠스데이라는 거는 원래 둠이라는 게 세계 종말을 말하거든요. 카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세던 시대니까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인구 조사책을 갖다 둠스데이 북이라고 불렀냐면 얼마나 철저히 조사를 했는지 이것은 영국의 지금 실태를 갖다 가장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다시는 인구 조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둠스데이 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유럽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갖다가 많이 차지하게 되죠. 조그맣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인구가 많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기초적인 툴이 뭐였냐면 바로 통계였죠.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체로 어떤 나라가 유럽의 제국주의에 침략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측정 도구, 시계라든지 측량기라든지 뭐 온도계나 기압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쑤시고 다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와의 지리와 자원과 인구를 갖다가 자기네 나라 정보보다 더 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뺏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통계를 모으는 것에 집착을 하는 나라는 당연히 수많은 식민지를 지배하던 영국이었고, 그리고 식민지 경쟁에서 조금 늦게 출발한 독일이 특히 여러 가지를 측량하고 계량하고 통계를 만드는데 많은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식민지 팽창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 안에서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비즈니스 경쟁에서라도 이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만드는지가 중요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데니엘 킬만이라는 독일 소설가가 쓴 유명한 소설 중에 세계를 재다, Vermessung der Welt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훔볼트라는 사람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기압과 온도 그리고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통계를 낸 그 이야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하인리히 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영국과 독일의 합동 과학 미션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지리 자료와 여러 가지 인구 통계를 갖다가 집계한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집계한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과 독일 정부가 이제 누구 자료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하인리히 발트라는 사람은 끝에 가가지고 자기 업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정도로 이 통계 자료라는 거는 정치적 쟁점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까지 그대로 쭉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통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역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수출량과 총 수입하는 물건의 현찰 가치를 갖다가 집계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16세기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17세기는 중상주의 시대죠. 국가가 잘 사는 방법이란 건 우리가 물건을 비싸게 수출하고 싸게 수입해가지고 국가 안에 많은 잔금이 남아있으면 그 금을 가지고 더 강력한 해군을 무장시켜가지고 더 많은 무역로를 확보해서 나라가 잘 산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정치적 이슈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코믹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언제냐면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일어난 이코밸런트 퀘스천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1700년대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당시 영국이 스코틀랜드보다 국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채는 스코틀랜드의 인프라를 짓거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국 사람들의 복지와 영국 안의 인프라를 위해서 사용된 돈이죠. 근데 나라를 합치면 스코틀랜드 사람의 세금도 영국의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빚의 차이를 갖다가 한 번에 현찰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로 현찰 가치로 주는 그 돈이 얼마가 돼야 되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이 다 날겨들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우리는 문학가로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다포 같은 사람이라든지 호라스 월폴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알았다, 내가 이 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을 갖다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계산법을 갖다가 막 출판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를 지어낸 조나산 스위프트가 살아있었는데 이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치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나라를 만나거든요. 그게 그때 이제 월폴과 다포 같이 이코밸런트 크라이시스에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가 풍자한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국가 통계는 아마 GDP일 겁니다. 저도 이제 20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를 몇 년부터 달성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 그러면 국민당 GDP를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실 이것도 20세기의 시대 정신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거예요. 20세기의 역사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그 후유증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전 시대의 전쟁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전문 군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대량 생산 시설과 일반 사람들이 다 동원된 흔히 말하는 토탈 월의 형태를 띈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동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찍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탱크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석유를 파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그걸 갖다 바로 탱크에 주유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GDP는 곧 국력이다라는 공식이 전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공고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1960년대가 되면 GDP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히피 시대라는 시대 정신과 맞물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 미국의 상원 의원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앰뷸런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병원비가 나와도 그건 GDP에 포함이 된다. 범죄율이 높아져가지고 범죄자를 가두기 위해서 자물쇠를 사도 그것도 GDP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나라가 여유롭고 낭만적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쉬면서 시를 읽고 있으면은 그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톤으로 이제 연설을 한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삶의 질을 재는 방법을 갖다가 훨씬 더 다양하게 집계를 했고 오늘날도 통계청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문맹률, 영아 사망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뭔지를 갖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수백 가지 이제 집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폐해들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영아 사망률, 문맹률, 질병률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그래프가 쫙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죠. You cannot control what you cannot measure. 잴 수 없는 것을 갖다 컨트롤할 수 없다. 산업혁명의 여파에서 일어난 끊임없이 공장을 더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에 벗어나서 밸런스 있는 삶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걸 집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저 나이대 사람들은 어렸을 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통계가 이제 신문에 발표되죠. 삶의 질 지표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필요한 주거, 교육, 직업,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사는지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삶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이 되려는 자,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역사의 통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삼국지 같은 또는 문명 같은 전략 게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 친구를 당장 대통령 자리에 앉아놨다 그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임에서 내가 항구를 짓잖아요. 그럼 항구가 예를 들어서 5천 금이 필요하다. 그럼 정확하게 5천 금을 지불하면 항구가 정확하게 3턴 안에 지어져요. 그리고 항구를 지으면은 경제 수익이 10% 늘어난다 그러면 정확하게 10%가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게임 안의 세상은 모든 통계가 완벽하게 정확한 세상이라는 거죠. 모든 통계가 완벽하게 정확한 세상에서는 초등학생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게임 안에서는 통계가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통계의 정확성이 어떤 나라의 정치의 퀄리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